이 신의성실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유학에서 말하는 의계령과 아주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유명한 떡밥이죠. 자, 바로 저번 주에 어떤 청자분이 저한테 콘텐츠로 추천하신 시오노 나나미 까기,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논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식 인식으로 로마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약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로마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클렌텔라 바탕으로 했을 때 시오노 나나미가 이거를 엄청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이 클렌텔라 개념을 야쿠자들의 이 오야분과 꼬분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야분과 꼬분 간의 충성관념, 충성, 신의, 성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이 안 되고 이 두 문화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인 대 일본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은, 로마인과 일본인 모두 이 신의라고 하는 걸 중시하긴 하는데 이거를 동양식의 의개념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로마인의 신의성실은요, 신 앞에서의 계약을 신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 앞에서의 계약이에요. 로마인들에게 계약 내지 약속은요, 신 앞에서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신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게 로마인들의 신의 개념이고, 일본인들은 어떠냐?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 조선인도 그렇고 아니면 중국인도 그렇고 토지나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신분에 기초한 충실한 사회적 의무의 이행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인들은 계약을 신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신의가 중요한 거고, 일본인은 신분에 기초한 충실한 사회적 의무의 이행이 엄청 신의에 중요하다고 인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분이 시오노 나나미 씨예요. 이제 로마인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이제 로마인 이야기 책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고 연구하면 안 돼, 아니면 뭐 인용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뭐가 문제야? 왜 보면 안 돼? 뭐가 틀려?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 안 해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상 만들 법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튜브 영상이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콘텐츠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보는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사이트가 좀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클렌텔라. 자, 시오노 나나미는 7권에서 로마인들의 이 클렌텔라 문화를 야쿠자 문화에 빗대요. 클렌텔라 문화는 로마인들의 인간관계 문화거든요. 인간관계 문화 내지 습속입니다. 로마인들이 클렌텔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화국도 세우고 제국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오노 나나미는 이 클렌텔라 문화를 야쿠자 문화에 빗대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주 1시간 챌린지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왔는데 읽어볼게요. 클리엔테스를 현대 영어로 번역하자면 클라이언트다. 오늘날에는 이 낱말을 들으면 고객이라는 뜻이 우선 머리에 떠오르지만 그보다는 두목과 부하의 관계로 생각하는 편이 고대 로마인의 쓰임새에 더 가깝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목과 부하의 관계로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파트로누스 개념을 오야붕으로 하고 클렌테스 개념을 꼬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견인이거든요. 파트로누스가. 클렌테스가 피오민, 피지배자예요. 그래서 이 둘을 지배자인 파트로누스를 오야붕으로, 피지배자인 클렌테스를 꼬붕 정도로만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비약이 아주 심해요. 왜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녀가 시오노 나나미가 이렇게 설명한 맥락을 이해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 로마인들의 이 신의 성실이라는 단어인 이 피데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피데스가 뭘까? 이 피데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철저하게 동양인적인 관점으로 피데스를 신의 정도로 번역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피데스를 유교식의 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인 이야기 3권에서 인용이에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파트로네스와 누스거든요.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곤경에 빠지면 서로 돕는 신뢰와 의리의 바탕을 둔 관계였다. 또한 배신은 최고의 악덕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서로에게 상부상조하면서 도울 때 돕는 그런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까 앞서 7권에서 말한 오야분 꼬분과 빗댄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은, 그녀는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를 거의 사무라이적이고 유학적인 의 개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식
나아가 사무라이식 의의 개념은 인간이라면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신분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예요.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입니다. 논어 이런 말 있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권력자와 피지배 계층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것도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도출이 되는 어떤 도리나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냐. 이게 유학식 사무라이식의 의 개념이고 이제 여기에서 오야붕이라는 신분 자체가 오야붕에게 어떤 의무를 만드는 거예요. 가령 여기는 꼬붕들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뭐가 신경을 써주거나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꼬붕에게는 신분 자체가 꼬붕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들에게 꼬붕스러운 꼬붕에게 요구가 되는 어떤 의무를 만드는 겁니다. 가령 오야붕들에게 어떤 충성을 바치거나 아니면 세금을 바치거나 싸워주거나 그쵸? 하지만 로마인들의 클렌텔라를 유지한 피데스라는 개념은요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신 앞에서 약속한 계약에 대한 신의 성실함이에요. 계약의 신의 성실함. 여러분 민법 배우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배우거든요. 민법에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 배우는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보나파이드잖아요. 보나파이드. 이 파이드가 피데스예요. 이 로마인들의 이 신의 성실함인 개념 피데스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야쿠자들의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는요 그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자유계약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유학적인 상호 의무 관계예요. 다시 말해 계약에서 파생된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지위, 신분이 만들어낸 의무 개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야쿠자들 내부에서의 상호 이익 보호는 신분이나 직책에서 도출이 된 거예요. 가령 나도 오야붕이 되면은 이런 의무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의무대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야쿠자들 내분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맹자의 역성혁명론 있잖아요. 다시 말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요. 다시 말해 직책, 신분,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했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걸맞는 인간이냐. 그러니까 동양식은요 이 신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에 따른 체면, 관계, 신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신의를 이제 따지면서 역성혁명론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 거고 야쿠자들도 내부 권력 다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야붕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아니면 오야붕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안 챙겨줬어요. 네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반란 일으키고 얘는 얘마다 해줄 거 다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억누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 내부의 반란이랑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로마인들의 이 피데스는요 유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발상 연호적으로도 유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예 다른 사회인데. 그리고 결정적인 게요 여기는 이 지위와 신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평민들도 집정관이 당선될 수 있어요. 키케로가 그랬죠. 키케로, 마리우스 평민들 아닙니까? 키케로와 마리우스 모두 평민인데 집정관을 할 정도로 지위와 신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클렌텔라 자체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요. 흥미로운 게 크리스트교, 불교, 유학과 아무런 관계없이 로마인들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트고 발전한 인간관계의 문화, 사회문화, 문화라는 게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거고 이걸로 이제 세계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이런 클렌텔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의 기질을 타고납니다. 얘는 상인이에요. 자, 상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 아닙니까? 말 타고 다니는 상인이랑도 다르고 농민이랑도 아예 달라요. 아예 발상이랑 다릅니다. 한국인들에게 아주 이질적인 문화예요. 자, 여러분 배를 타고 지중해 세계를 쏘다니니까 상거래 계약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게 바로 배신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불성실한 계약의 이행이 바로 배신이에요. 이 맥락에서 신의 성실함이라는 피데스가 관념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인들에게 오케이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러면은 로마인들은 계약을 어떻게 신의 성실하게 지키도록 독려하는 문화를 가졌을까? 그렇잖아요. 로마인들에게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이 계약을 신의 성실하게 지키도록 독려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주 어마무시하고 흥미롭거든요. 자, 첫 번째 다양한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폰티프 다시 말해 사제들이 계약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인들에게 계약은요 사제들을 통해서 하는 신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신 앞에서의 약속. 자, 사제들이죠. 다시 말하지만은 로마인들에게 계약은 신 앞에서의 맹세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기거나 신이 성실하지 못하게 이행했다? 그리고 사제들이 증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계약에 대해서 사제들이 증인이 된 신 앞에서의 맹세를 위반했다는 아주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 폰티프들 다시 말해 사제들은요 거의 준 법무사 또는 법원서기관의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프루스 소노름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자, 당시 이제 법무관들이
이제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인들이 이제 대법원장 간선제라고 하죠. 거의 대법원장 간선제에 따라서 1년짜리 대법원장을 간선제로 계속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무관들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자무식이에요. 법을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당시 로마법을 정확하게 알고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사제들, 폰티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제들을 떠나놓고 보면요, 로마 전체에서 법을 정확하게 알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제들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겠죠. 하이케란 교수와 사제들이 없이 로마인들의 법률 관계나 분쟁은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제는요 종신직이에요. 로마에서는 공직자들이 임기가 다 1년이에요. 집정관, 법무관 다 그렇죠. 집정관도 그렇고 법무관도 그렇고. 그래서 사제는 근데 임기가 없이 종신직이니까 평생 동안 공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계층이에요. 로마에서. 사제만 되면은 평생 동안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공 같은 거, 조공이라고 해야 되나? 시주 같은 거를 들어온 거를 먹고 살면서 유일하게 평생 동안 공부만 하면서 이제 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법무관들이 1년짜리 임시직이잖아요. 대법원장이지만 근데 법무관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법무관들조차도 판결을 할 때 사제들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묘한 분위기가 되면서 로마인들의 이것도 미풍양속인데 사제와 정치인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싹 틉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우면서 상호 존중을 하고 사제들이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정치인들은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권력을 얻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당시 로마인들에게 계약은 이 사제들을 통해서 해야 했을 정도로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카스토르 신전의 저울이 있어요. 당시 로마는 제국 이전까지는 행정 조직이 없습니다. 엄청 부실해요. 행정 조직이 부실한 거를 이제 클리엔텔라랑 이제 신전의 행정으로 이거 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이 저울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도량형의 의미가 있잖아요. 저울은 이제 도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직한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통일적인 도량형의 공지 아닙니까? 그쵸? 안녕하세요 콩푸님. 그러면 그 도량형은 도대체 어느 곳에 어느 것이 기준이 되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도량형을 또는 저울을 누가 속였어 이러면 신의성실한 계약이 안 되죠. 그쵸? 신의성실한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저울은 어디 있는 게 표준이냐? 오로지 카스토르 신전의 사제들만이 그것을 표준화하고 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카스토르 신전의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중요한 행정적 역할을 정무관들이 아닌 사제들이 수행한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뭡니까? 로마인들은요 상품의 무게나 길이가 의심이 되면은 카스토르 신전에 가서 정확하게 재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게나 길이 등 도량형을 속임수를 썼다? 저울을 속였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신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카스토르 신전에서 도량형을 정해가지고 통일적으로 공포하는 건데 이 저울을 속였다는 건 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로지 카스토르 신전에 있는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거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이제 신의는 이게 계약과 또한 신에 대한 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회적 명예가 훨씬 중시가 되던 공화정 시대였다는 것도 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로마인들의 세계는 상인들의 세계입니다. 나아가 클리엔텔라로 돌아가던 로마인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평판이에요. 사회적 평판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평판이 악화된다? 그럼 사회적으로 도태가 돼버려요. 이게 클렌텔라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사회 관계만 복잡한 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클렌텔라는요 저번주 라이브에서 말했다시피 엄청나게 촘촘하고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평판 하나까지 전국에 다 퍼집니다. 만약에 얘가 어디서 잘못했다 하면은 이 사람이랑 얽혀있는 이쪽 있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전국에까지 몇 달에 거쳐서 다 퍼져요. 악평이 다 퍼집니다. 사회적 명예랑 평판이 엄청 중요한 시대에 클렌텔라가 결합이 되면은 사소한 악평, 예를 들어 사기쳤다? 신이 성실하지 못해? 끝나는 거예요. 인구는 당시에 80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없잖아요. 행정조직이 없는데 800만 명이, 게다가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잖아요.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서. 근데 이 모든 거를 행정조직이 없이 이 인맥과 파벌을 통해서만 다 통치하는 게 원로원 통치 체제거든요. 아니요, 한 곳에만 몰려 사진 않았어요. 물론 로마가 인구가 많긴 했지만은 지중해 세계 전체까지 모두 통치하는 인맥과 파벌을 통해서만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완전히 다 정비를 하거든요. 키케로 때 설명을 했었고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상거래상, 심지어 인간관계상 배신을 일삼는다면 이후에는 정치 경력에서도 아주 큰 지장을 받아요.
왜? 왜 큰 지장을 받아? 피오민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악평이 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성실하지 않다? 악평이 퍼지면은 피오민들의 나를 못 믿어서 나에게 안 들어옵니다. 그럼 피오민들이 나에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디그니타스의 손상이 있는 거고 득표율도 저하가 되는 거고 그 경제력도 저하가 되고 왜냐 피오민들이 나한테 돈 안 주거든. 경제력도 저하가 되고 군사력도 저하가 되고 다 안 좋아져요. 신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면은 피오민들 통해 가지고 모든 전국에 걸친 인맥과 파벌망의 클리엔텔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징벌이 있는 겁니다. 정치 경력을 회복하기 엄청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이 성실한 계약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퍼진 거고 이 신이 성실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유학에서 말하는 의계령과 아주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지배, 피지배 계급을 정하는 사회 문화인 클리엔텔라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이 성실하다고 하는 개념이요. 아유 밥 드시고 오셨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전 아까 전에 치킨 먹었는데 그래서 이 클리엔텔라의 핵심 특성은 그럼 정리하자면 뭐냐 자 클리엔텔라의 핵심 개념 특성 두 가지를 말하자면 순서대로 첫 번째로 이 자유계약의 관념이 필요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클리엔텔라를 유지하는 피데스를 유학적인 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이나? 보이네. 하지만 유학적인 의의 자유계약이나 의사표시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쌍무적인 계약관계예요. 유학적인 의의 중요한 거는 여기는 자유계약이 아니라 타고난 혹은 획득한 지위나 신분이 중요해요. 적자면 자유계약이냐 지위 신분이냐 유학적인 의개념에는 자유계약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선이나 일본 등은 신이 성실한 계약의 중요성 관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일본에서 중요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신분 직책에 부여된 사회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관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부여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개념이 이제 의개념이 되는 거고 반면에 클리엔텔라에는 자유계약의 관념이 필요해요. 이 자유계약의 관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배, 피지배 관계는요. 결국 피오민, 후원자 사이에 관습적이고 암묵적이에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입니다. 승원이 안녕하세요. 만약 지배자 혹은 피지배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고 다시 말해 로마인들의 이 배신 개념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배자나 피지배자가 신이 성실하지 못하게 자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배신이 되는 거고 그럴 땐 계약 해지를 하면서 역배신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다들 반가워요. 그래서 이 당시 클리엔텔라 개념은요 현재 법조계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부동산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형법 전문이야? 그러면 뭐 도움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유감 없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형법 전문 변호사가 나한테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서운할 게 없이 그냥 다른 변호사를 가서 제 이해관계 지켜줄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떠날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배신이 아니다. 그러면 로마인에게 배신은 어떤 선이냐? 다시 말해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피오민이든 다시 말해 클리엔테스든 아니면 후견인 파트로누스든 자신의 사회적인 의무를 신이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의무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뭔가 모호하네요. 사회적인 의무보다 쌍무적 의무라고 할게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자신의 쌍무적인 의무를 신이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자신의 쌍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이 신이 성실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겠죠. 신이 성실하게 이게 피데스 개념이고 그걸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클리엔텔라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인에게 클리엔텔라는 지극히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쌍무적이에요. 그 계약이에요. 그 지위에 따라서 부여된 의무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신이 성실 있는데 계약관념은 확실히 로마법을 통해서 발전한 계약의 신이 성실이란 개념은 로마법에 있는 거의 계약법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행정법과 형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사나 아니면은 뭐 계약에 관련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게 로마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성실을요 로마인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동양에 있는 의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동양에 있는 신개념으로 해도 안 되고. 자, 다음 특징은 뭐냐? 그 로마인들의 자생적인 이 배 타고 다니는 상인 문화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잖아요. 상인들인데 이게 바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배신이고 그래서 계약은 신이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데스 개념이 등장했고 이게 이 계약이란 관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제들의 계약 보증도 필요했고 또한 신이 성실한 계약을 위해서 카스토르 신전에 저울까지 사용했잖아요. 신전에 있는 거 아마 거기 또 있던 게 페니키아와 그리스에 있던 개념이긴 했을 텐데 오고 와가지고 로마법에서 집대성이 됐겠죠.
맞아요. 계약은 사제들 앞에서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로마인들에게 계약은 신 앞에서의 맹세와 동일해요. 만약 계약을 어기거나 신이 성실하지 못하게 이행했다? 사제들이 증인이 된 신 앞에서의 맹세를 위반한 거예요. 그 정도 급의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사제들은 책임 안 지죠. 책임지는 거는 계약을 깬 놈이 책임지는 거지. 사제들은 그냥 그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보증 아니에요. 그 보증 아니에요. 그 보증 아니에요. 공증이라고 할 거 그랬나요? 공증? 공증이라고 해야 되나? 공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증해주는 일이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다, 계약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된다는 거죠. 사제들은 목격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핵심 특성 또 한 가지는 이게 관습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클렌텔라 문화는요, 공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지극히 관습적인 계약일 뿐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문화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망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복잡해집니다. 로마는. 어차피 다 공식화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와 퍼벌망에 의존해서만 이탈리아랑 지중해 세계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데, 이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 관계를 어떻게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겠어요. 당연히 관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이 인맥, 퍼벌망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런 사람이 내 피오민이었네, 내 후견인이기도 했네 하는 조직적인 정치관계도 자주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옥타비아누스랑 아그리파 아닙니까? 옥타비아누스랑 아그리파. 이 둘도 옥타비아누스가 후견인 집안이고 아그리파가 이 후견인, 아니 피오민, 클렌테스 집안이거든요. 그냥 동네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네 라고 하는 관계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러한 관습적인 인맥, 파벌 정치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촘촘하고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결국 파트로노스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파트로노스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정반대에 있는 여기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든 인맥으로 이어져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능한 파트로노스라면은 이러한 개뜬금없는 분쟁도 조정해주는 콘술이 돼야 돼요. 콘술, 집정관.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조정하는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본 거고. 안녕하세요. 오늘 라방 켰어요.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콘텐츠가 좀 재밌는 게 핵심적인 게 많았어요. 이게 청자분들이 보면 볼수록요, 좀 딥한 내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캐주얼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그로 끌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딥한 내용으로 재밌게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로노스의 조정 능력이 강조될 뿐인 거 말했고요. 아, 맞죠. 뺑이를 너무 많이 쳤어요. 이번 주가 진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법원도 가고 행사도 준비하고 영상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끝내고 정말 엄청 진짜 뒤질 뻔했어요 진짜로. 아, 정확해요. 아까우르 대왕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트로누스가. 근데 그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은 피오민들은 다른 허브를 찾아가지고 갈 거고,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허브를 찾아가겠죠. 아,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해요. 스터디하고 여러 가지 하죠. 다시 말해 이 파트로누스들, 심지어 집정가들은요, 아무리 분쟁이 발생하고 타협이 어려워 보여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인맥 파벌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리더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 이름이 집정관, 콘술이에요. 상담자 아닙니까? 상담자, 조정자, 그렇죠? 집정관이 최고의 권력자 지위가 된 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요,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상인 문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중일은요, 배 타고 다니는 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권력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인류학적으로 연구가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인들은 이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의 기질이 크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중요하고 여기서 사회관계 문화가 발생해요. 네, 한중일은 토지가 엄청 중요하다. 그쵸? 그 생각보다 교류가 또 많았던 것도 같은데 좀 엄청 뭔가 모자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시오노 나나미의 일본의 경우도 고립된 섬나라 플러스 토지 중시 사회 문화가 있어요. 이거 어느 나라나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똑같은데, 고향의 토지를 벗어나서 유랑하면 생존율이 하락하고 사회적 지위도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집단에 이 토지를 중심으로 모인 부족이나 가족 집단, 시족 집단에서 만약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유랑민이 된다 하면은 다른 토지에 가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일본이 특히 그게 심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다른 마을의 토지로 이주해봤자 그 지역에는 토착민들의 배타적인 견제와 사회적인 불신 그리고 괴롭힘을 감내해야 돼요. 이거는 토지를 중시하는 모든 나라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토착민이 있는데 이주민이 들어와 또는 이질적인 사람이 와 하면은 이 사람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부족과 집단이 이루어졌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오면은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경계하고 배타적으로 배척을 해요. 외지인과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지메 문화가 그렇게 된 거고 상인 문화가 아니라 그래요. 따라서 일본은 어떤가? 다시 보지만 원래 가지고 살고 있던 토지를 잃는다? 또는 떠난다? 이거는 사회적 지위 하락을 말하고 부족의 생존에도 위협을 받는다는 거랑 직결이 돼요. 따라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그지 같아도 어떻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관념이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그지 같아도 어떻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관념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유학적인 의개념은요. 이해관계랑 상관없어요. 계약이랑 상관없어요.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그거랑 상관없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토착민이죠. 토지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며 정착하는 의무가 중요해집니다. 왜냐? 어차피 땅이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농민일 수도 있고 뭐 왕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지 같아도요. 내 농민으로서의 의의를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발전하는 거예요. 농민으로서의 의의가 뭡니까? 나의 타고난 신분, 직책에 충실해서 사는 거죠. 그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자신의 타고난 신분과 직책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학적인 의개념은 지극히 상인 문화가 아니라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경민 문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클리엔텔라랑 아주 다릅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가? 로마는 상인 문화죠. 아주 강한 상인 문화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을 보면요. 이민하고 이주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자주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하거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게 식민지도 가고요. 식민지 이주도 하고 그냥 로마로 가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유명하게 그라쿠스 형제 즈음에도 고향에서 몰락한 빈민들이 대거 로마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인구가 50만에서 70만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순식간에. 이게 진짜 독특한 거예요. 로마가. 저 보면서도 엄청 신기했어요. 한중일 심지어 다른 어떤 나라도요. 진짜 어떤 나라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게 이게 이때가 그 고대 사회잖아요. 근대 사회가 아니에요. 근대 사회가 아니라 고대 사회면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아주 적어요. 그렇잖아요. 한중일 심지어 어떤 나라도 고향에서 몰락했다고 해서 곧장 수도로 몰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몰락하면 곧장 수도로 몰려가는 미친 듯이 자유로운 이주율과 이민율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지중해 세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인 기질이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이민을 하고 이주를 하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로마인들은 몰락하면 바로 수도로 몰려갑니다.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고향에서 망했다고 해도 그 지역 유지한테 빌붙어가지고 노비가 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아 우리 망했네? 바로 뭐 난징 가자, 베이징 가자, 아니면 한양 가자, 아니면 바로 도쿄 가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때 순식간에 몰려가가지고 비민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로마의 비민 문제, 도시 문제. 비로마 시민이 로마로 가도 시민권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동맹시 전쟁 이전까지거든요. 동맹시 전쟁 이전까지는 시민권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이런 자유로운 이민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건 로마라고 해야 됐었는데 또한 그 지역 집단의 파트로누스가 일을 못하면 곧장 다른 파트로누스의 클리엔테스가 돼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받고자 하고 파트로누스도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켄투리아 선거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아무리 그때 자유로웠다고 해도 당시 로마인들이 한 세대 만에 그 지방 다 망하게 만들고 지방이 망할 정도로 로마는 그랬단 말이죠. 아무리 조선이 자유로웠다고 해도 로마인들의 이 자유로운 이민 정신에는 못 당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당시 로마는 켄투리아 선거 전략이 가능했다는 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다른 정치인의 피고민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지계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선거 전략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뺏을 수 있는 게 안 되면은 선거 전략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피고민과 지지자를 뺏어오는 게 사회적으로 거리낌 없이 용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뭐다? 관습적 사회계약이 중요하다.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 피오민과 기존에 있었던 파트로누스가 체결한 계약을 무산을 시키고 이 피오민을 나와 계약을 맺도록 관습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요령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근데 반면에 조선과 일본 등은 계속 말하지만 이런 신의 성실한 계약의 중요성 개념이 관습적인 관계든 뭐든 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조선이나 일본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지위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했을 뿐이에요. 타고난 지위, 신분. 그래서 이게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막 유랑 다니면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라틴어가 아주 빠르게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라틴어가 아주 빠르게 표준어가 되고 이게 불과 수백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특히 동맹시 전쟁 이후에
동맹시 전쟁 이후에는 진짜 시민권이 다 퍼지잖아요. 시민권 확대. 그래서 라틴어가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그쵸? 1인 2언어 체제죠. 그리고 언어도 그렇게 막 이질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는 각 지역이. 타렌툼이나 아르피눔이나 라티움이나 일단 최소한 의사소통이 유익할 때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보자면 조선 일본,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요 권력에 있어서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맥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선은 유학적인 전문 지식이 중요했고 일본은 무력 또는 유학적 전문 지식이 아주 중요했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무력이 아주 중요한 사회가 조선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요 사회적 출세에서 인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인맥이 제일 중요해요. 조선은요 그 과거에 붙기만 하면은 인맥이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이 국가에서 관료가 되고 그럼 출세하는 거죠. 그쵸? 인맥이랑 관료로 등용되는 거랑 인맥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로마인들은 인맥이 없으면은 선거에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다시 말해 인맥이 없으면은 사회적으로 출세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인맥이라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조선과 일본은 딱히 그렇게 로마인들만큼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다. 로마에서는 인맥을 확보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말하지만 피오민의 증가를 말하고 피오민들이 뭘 바칩니까? 돈을 주죠. 경제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피오민들이 뭘 해줍니까? 군복무 해주죠. 군사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피오민들이 지지를 해주죠. 표를 주죠. 정치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인맥을 확보한다는 게 이런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디그니타스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추천장이 아주 흥미로운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추천장 제도가 먹힌다는 건요 명예를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로마인들 사회에도 이게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을 소개시켜준다는 거는 인맥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인 명예, 사회, 정치적인 명예를 걸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적인 명예와 인맥을 중시하던 로마 사회니까 가능했던 것 같다. 유럽 지역 갈등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마가 대단한 겁니다. 로마는요 지도를 한번 꺼내볼까요? 어디 보자. 그래, 여기 있다. 이건 저번에 챌린지 할 때 쓰던 건데, 자, 이 넓은 영토가 다 있잖아요. 여기 라티움에 로마 하나 있고, 여러분 이 넓은 지역에 이 부대끼만 사는데 분쟁이 없을까요? 갈등도 엄청 많겠죠. 지금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당연히 모든 것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다 규합하고 통합하고 대제국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사해놔야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로마인들은요, 이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의 기질에서부터 발전을 시킨, 또한 신의 성실함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 클렌텔라 문화를 발전시킨 덕분에 이게 그 넓은 영토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잘 봉합을 하면서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렌텔라에 따르면은 그 인맥이 엄청나게 복잡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로마에는요, 이 이탈리아 반도 이 쪼매난데 짱 박혀 있을 때부터도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클렌텔라는 엄청 촘촘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소한 평판까지 전국에 다 퍼지죠. 그리고 행정 조직이 없잖아요. 행정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맥과 파벌을 통해서만 제국 전체를 통솔하게 되고 이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능력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아무리 분쟁이 발생하고 타협이 어려워 보여도 어떤 방식으로든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인맥과 파벌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의 이름이 콘술이잖아요. 집정관. 타협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조정하는 사람. 유럽 봉건제도는요, 그 이해하시려면은 그 게르만족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클리엔텔라 피오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노예농장 커지면서 붕괴되고, 이게 라티푼디움이죠. 라티푼디움 때문에 피오제도가 무력화되고, 근데 나중에 쭉 전통이 이어지긴 해요. 근데 이 노예제도가 되면은 이 나중에 전쟁이 없고 노예가 줄어들면은 라티푼디움에서 콜로나투스로 발전하거든요. 콜로나투스까지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봉건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유럽식 봉건제도.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 토지 개념 변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콜로나투스는요, 이게 조금 좀 다른 게, 이게 이 자유민들을 예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렌텔라가 되려면은 자유롭게 파트너로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맞아. 이거 선거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선거 전략이 가능하다. 로마는 이게 가능했죠. 심지어 제국 때까지도 선거를 계속해서 집정관을 당선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오민을 뺏어오는 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용납이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선거 전략이 가능하죠. 근데 이 봉건제도는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얘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지배자를 선택도 못해요. 근데 반면에 로마 공화국에서의 클렌텔라 문화는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완전히 지배자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돼야 이 선거도 가능할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거리낌 없이 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예속이 되고 지배자 선택도 못하게 되는 예속된 형태의 이 봉건 제도가 이제 콜로나투스 이후에 등장하는데, 이게 라티푼디움 이후에 이제 노예 제도가 확산이 되는데 노예 수가 줄어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가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 군인 황제 시대 때 이제 난세가 되잖아요. 이때 임페라토르들이 힘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 지역 유지들한테 야, 너 그 지역 통치권 내가 양보해줄게. 통치권 양보 대신에 네가 무장해, 네가 자체 무장해. 이런 식으로 국방력의 약화를, 콜로나투스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이제 땜빵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고 이게 이제 게르만족 문화랑 결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중세 봉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렌텔라랑은 아주 이질적인 문화고 거의 뭐 같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유익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자면은, 로마인과 일본인은 아주 큰 차이가 뭐냐? 이게 결국 피데스에서 온 거잖아요. 피데스의 이 신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로마인이 생각한 피데스는 신 앞에서의 계약을 신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신이 성실함이 피데스인 거고, 일본인은 토지나 신분에 기초한 충실한 사회적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신이 성실한 계약의 이행과 사회적 의무 이행, 이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시오노 나나미가 맨 처음에 클렌텔라 문화를 야쿠자 문화에 빗댄 거나 아니면 동양식으로 설명을 한 게 포인트가 하나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비판해본 거예요. 그쵸? 이 한 가지 포인트를 비판하는데도 참 많은 지식이 동원되죠. 그래서 비판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